우리 한 교수님께서 이미 몇 가지 질문을 받으셨고요.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 학습자들이 주신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드린 질문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진짜 요새 저희 인간행위와 사회구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그 질문의 그 품격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조금 걱정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죠? 예, 이 수준을 맞춰드려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질문 2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질문은 매우 좋은데 답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질문은 간단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현재 남녀 성으로 양립되는 사회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남녀 갈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질문하신 분께서 이렇게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보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하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더 답을 잘 해드렸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남녀공학 다닙니다. 그런데 남녀공학 전체 1등부터 30등 중에서 28명이 여학생이고 남학생은 딱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은 전교 4등, 나머지 한 명은 전교 28등이래요. 그래가지고 요새 뭐 중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그 여성들이 훨씬 더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이제 귀국을 하고 와서 대한항공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당시 대한항공 여직원을 대상으로 무슨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되는데 91년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한항공에서 일단 결혼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여직원들이. 대신에 출산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들이 아무도 출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렇게 명명백백한 남녀 차별을 찾아보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미묘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뭐라고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종류의 차별들은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또 많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이 갈등의 문제는 비단 여성과 남성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있는데요. 그 모든 갈등들이 제도적인 해결과 더불어서 의식과 가치관이 같이 바뀌어줘야만 이 갈등의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따로 이메일을 드려서 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건축인데 사실 첫 번째 질문이 저한테 왔으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저는 뭐 좀 마초인지 모르겠는데 여학교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저는 전공이 건축이지만 그 남녀 왜 이렇게 여학교가 안 맞을까 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22년 제가 올해 22년 이제 끝나가는데 22년 동안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보면은 일본 유럽 여행을 가면서 건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선생님께서 아는 만큼 보는 눈을 1만 분의 1이라도 맛보기라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혹시 이 질문 하신 분이 여기 안 와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근데 이런 질문을 좀 받아요. 뭐 여기저기서 받는데 그러니까 뭐 제 수업을 듣고 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미리 갔다 와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근데 되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요 문구만 보면 좀 애매한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대체로 내포하고 있는 게 좀 이제 멋있는 데를 알려달라는 건 것 같아, 그죠? 근데 저도 뭐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부는 미국에서 했지만은 이제 박사 논문도 유럽 건축이고 지도 교수들도 다 유럽 분들이셨고
이제 그 유럽 여행도 엄청 뭐 많이 다녔고 유럽에서 이제 단기로 살아보고 뭐 해서 이제 유럽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축을 통해서는 이제 많이 아는다고 하고 뭐 저만의 그 뭐 히든 카드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 관점, 제 기준에서 이런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은 이게 이제 제 수업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 수업 혹은 나가서 제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이번에 이제 그 무크 과목을 들으시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한 한 가지 조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 수업을 보면은 이제 건물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이제 유럽은 도시 중심이에요. 문화가 지금 이제 나라가 있지만은 뭐 축구 시합할 때는 나라들끼리 열광하지만 사실은 그 축구도 보면 클럽 시스템이잖아요. 도시 클럽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이 돈 받고 저 나라의 뭐 맨유의 그 축구 선수가 되면은 뭐 생제르맹 자기 조국 팀하고 붙을 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출발이 유럽이란 말이죠. 도시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그래서 서양 건축사도 보면은 항상 건물 뒤에 도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보면 쭉 건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만의 파일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별로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서 이제 수업 끝날 때 그 도시를 딱 다 그걸 모아놓고 보시면은 그림이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인 그 제 답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 내가 뭐를 원하고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건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싶어 하고 뭐를 원하고 어디 가서 뭐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제 뭐 간단히 답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취향은 저는 좀 중세를 좋아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로마네스크 벨트라는 라인이 있어요. 중부지방에 베슬리부터 느베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나 리벡 뭐 해가지고 그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중세 그 골격이 그 다음에 이태리에는 그 토스카나 지방에 또디 몬테풀치아노 뭐 하는 그 기차 안 들어가는 산지미냐노 그래서 그 이제 차 몰고 가야 되는 아주 그 중세 때 그 골격을 그나마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게 제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 숨은 그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취향이니까 이게 안 맞으면 또 가가지고 뭐 시시하다 뭐 도시가 너무 작다 뭐 낡았다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특정한 거를 바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린 이제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이런 그 좀 지식을 기반으로 유럽 여행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이제 그 방법론을 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이 9개나 있어가지고 오늘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질문하신 분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그 질문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를 수강하고 있는 고아영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그 쭉 제가 아직 다는 안 듣고 1강밖에 못 듣긴 했는데요. 네, 보니까 전체 그 컨텐츠를 외국 영화를 많이 거의 다 외국 영화를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혹시 국내 영화를 혹시 그 컨텐츠를 고르실 때 좀 고려하셨던 거는 없으셨는지 아니시면은 고려하셨다면 왜 탈락을 시켰는지 어떤 스토리적인 거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국내 영화로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은 영화들, 작품성과 대중성을 평가받은 영화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스토리 헬퍼 때 작품 선정 기준도 똑같은데 최소한 1,000만 명은 봐야 되겠다. 최소한 1,000만 명, 그 1,000만 명 이상 본 영화를 하려다 보니까 국내 영화는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작품성이 있는 영화들이 더욱 적어가지고 국내 영화들을 탈락을 시키게 되었고요.
그 사실은 한국 영화에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헐리우드 영화들이 문화권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행했던 아주 도식화되고 유치한 부분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한국 영화가 정말 그 인간적인 깊이와 내면의 표현들을 도달하고 달성한 것이 많은데요. 근데 저희들이 영화 스토리텔링 이해를 하면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은 정말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호소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어떤 패턴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 명랑 보고 막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특수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보편적인 영역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스토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 제 강의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산 남자가 이게 주어부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사회에 사랑을 되돌려준다. 이게 동사 수로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특수한 주어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인 게 나오는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주어와 수로 사이에는 아주 미닝풀 체인지가 막 심연과도 같은 도약을 해야지, 이야기가 도약을 해야 이 수로부가 사회에 사랑을 되돌려준다가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려면 역시 정말 몇백 년 검증된,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검증된 뮤지컬로 해도 보고 오페라를 해도 보고 영화를 해도 보고 연극을 해도 보는 영화, 그런 스토리가 아니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한테도 질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2개를 골라달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첫 번째 고른 것이 물리학과 인문학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처음 들은 생각은 뭐였냐면 굳이 물리학과 인문학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 이런 걸 굳이 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그 문과와 이과를 굳이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구분이 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이제 굳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물리학이 그 본래 뿌리는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자연 철학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탈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인문학을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자연과학을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참 상당히 모호하죠. 그리고 그 과학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만들기 이전에 이게 뉴턴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철학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뉴턴의 그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 프린키피아가 본래 그 제목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굳이 우리가 뭐 물리학을 인문학, 보통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철학이나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에 와서는 물론 이제 그 분화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실 현대 물리학, 뭐 20세기의 그 20세기 초에 일어난 30년간의 그 혁명, 그걸 통해서 인간이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 그 눈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뭐 시간이 무엇인가, 공간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우주에 물질이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는 것이고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의 양자역학에 의해서 완전히 뭐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문학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런 그 성과들을 모르고서는 제 생각에 제대로 이 인문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물리학과 뭐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구분을 할 필요도 없고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뭐 물리학 혹은 과학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과학 열심히 하는데 그때 뭐 문과 과목 다 제껴두고 뭐 수학 열심히 하고 과학 열심히 하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과학을 실제 하게 될 때 영향이 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것이 꼭 그 어떤 주어진 당면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이럴 때 그 과학을 통해서 얻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들만을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살아오면서 겪어온 다양한 경험들,
뭐 혹은 읽은 책들 그런 데서 어떤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문을 하는 그 물리학자 혹은 이제 과학자는 일반적으로 인간이고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속성들을 통해서 사실은 더 훌륭한 업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뭐 물리학과 인문학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제 생각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받는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앉아서. 네, 박천주 교수님 질문 드릴 거 있는데요. 큐브라는 영화와 그다음에 인터스텔라를 이제 보고서 느낀 게 시공간이 뒤틀려 있다. 이 공간에서는 이 시간이 존재하지만 또 이 공간에서는 이 시간이 존재한다. 그런데 보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처음에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뭔가 조금 그냥 개념적으로 흐릿하게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봤을 때 빅뱅을부터 우리가 보통 우주를 시작점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자면은 빅뱅이라는 그게 우주의 초기, 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태초라는 단어 속에 이미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은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영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과학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더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5주 6주차부터 9주차에 이르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큐브 같은 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개 우주가 공존하고 뭐 그 사이를 뭐 이제 한쪽을 열어보면 다른 쪽 우주가 보이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 이제 물리학 양자역학 이론에는 평행 우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 의해서 우리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무한히 많이 있다. 뭐 이런 그 해석이 있거든요. 그런 해석의 바탕을 두고 영화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인터스텔라는 이제 그 물리학자가 만든 영화이고 그리고 이제 뭐 고증을 거쳤다 해가지고 특히 뭐 유명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이 느려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정말 이제 그건 그냥 해석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우주에서 그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배우게 되시면 거기서 정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태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태초에 뭐 빅뱅에 의해서 우리 우주가 시작됐다. 그때 이제 이미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빅뱅 그 직후부터 유효한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도 빅뱅과 함께 시작됐거든요.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런 걸 묻는 거는 적어도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전이라고 묻는 것조차가 무의미한 거죠. 그럼 그래도 어쨌든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빅뱅 순간에 도대체 왜 빅뱅이 일어났는가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연구하는 주제이고 누군가 이제 그걸 연구를 해서 밝히면 그 사람이 이제 또 역사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겠죠.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찬주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강의에서 보면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수축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아예 멈춰 있고 그러니까 빛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공간이 다 빛 자체밖에 없는 건가요? 그 빛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에 설명한 대로 물체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세상이 점점 길이가 줄어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입장이 되면 그래서 이제 빛은 정말 빛의 속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극한을 최대한으로 밀어붙이는 걸 상상을 하면 빛의 입장에서는 전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138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빛한테는 그냥 똑같은 시간입니다. 단 한순간일 뿐이에요. 시간을 포함해서 공간도 수축하잖아요. 네, 한없이. 공간도 그러니까 그냥 모든 곳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빛이 파동이라고 봤을 때 매질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강의를 어디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양자역학은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7, 8, 9주차에 가시면 이제 그 최종적인 답을 얻게 되시는데, 그 최종적인 답에 의하면 사실은, 빛은 그냥 파동이 아니고,
네, 입자 예,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입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빛을 전자기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뭐 매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매질은 없습니다. 매질은 없고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파동이 거기 있어서 그건 실체가 없는 파동인데 예,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파동성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구체적인 건 이제 그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질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매질이 필요 없는 매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간은 그대로 있고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축을 한다고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건데 사실은 지금 팽창하는 것도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팽창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줄어든다고 상상을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뭐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왜 줄어드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오콤의 벤도나를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가정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화여대 네 과목을 전부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이수정까지 준다 해서 앞으로 뭐 남자지만은 이대 이수정도 받게 될 거로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분 교수님 중에 유일하게 여성분이 우리 함 교수님 강의를 아주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고 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그 생애 주기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학인데 저는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심각한 문제로서 이 급속한 프랑스에 대비해서 지금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하고 우리도 저는 경제학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지칭할 때 식구라 그랬다가 지금은 조금 수준이 높아져 인구까지는 올라갔거든요. 먹는 입에서 지금 사람 입으로까지는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경제력인 문제에 볼 때 저출산 문제하고 급속한 고령화하고 이렇게 같이 오버렸을 경우에 이게 저출산 고령화에 이렇게 사회학적 관찰을 잘 하면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 모델이나 최적 안을 사회학적 관찰을 하면은 뭔가 이게 어떤 답이 그냥 해답에 대한 시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가요? 예. 경제학자가 답해 주셔야죠. 예. 사회학자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은 네, 진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현재 그 사회학 쪽에서 나오고 있는 대안은 제가 아마 그 강의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정말 출산율이 낮아서 그래서 이 출산율을 좀 높이면 저출산의 속도가 조금 완화될 수는 있는데요. 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럽처럼 하면은 글쎄, 근데 이 문화적인 저항이 만만치가 않고요. 유럽식 모델은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제도와 출산이라는 현상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건 뭐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건 상관이 없이 국가가 다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이라서 일정하게 이제 출산율이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미국식 모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출산율이 약 2배가 높습니다. 현재. 근데 미국의 고민은 사실은 백인의 출산율은 그다지 높지가 않은데 유색인종들의 출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 2.2에서 2.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대안은 이민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대안인데 자꾸 인구학자들이 한국 사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국은 일본을 관찰해야 된다. 근데 일본이 저출산이 우리보다 먼저 왔는데요. 일본은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저출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한국은 빨리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런 거는 좀 인구학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이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경제학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고등학교에서 온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연자 네 분 강연 너무 잘 들었는데 조금 짧아서 아쉬웠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김찬주 교수님께, 하나는 하민희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물리학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신의 입자를 찾아서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세른이란 그 연구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무슨 힉스 입자나 이런 걸 발견하려고 막 엄청 큰 가속기를 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힉스 입자를 찾아서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지 세계에 관심을 가져서 힉스 입자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지 먼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 말씀을 제가 한 10주차쯤 되는 강의에 9주차쯤 되는 강의에 제가 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과학자들이 왜 과학을 하느냐, 목적 없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순전히 알고 싶어서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제 예산을 타내지 못하니까 이제 그 정부에다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런 걸 연구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냐? 그것도 사실입니다. 둘 다 사실인데,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돈을 대줄 때 그걸 아는 것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대주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어쨌든 목표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과학자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미있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잘 이제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과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우주의 비밀을 점점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인류 문명의 그 지적 진보를 판단하는 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계인이 이제 있어가지고요. 그 외계인이 이제 인류보다 더 문명이 발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외계인이 이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지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그럼 그 외계인이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인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외계인들은, 저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문명, 인류 문화의 그 지적 혹은 지적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그 정수, 가장 높은 그 가치, 그런 것이 사실은 과학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하민희 교수님께는 사실 이 질문을 사회학 전공하신 분께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인데 가장 관련이 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다큐멘터리 PD가 꿈인데 국제 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분쟁에서 이스라엘 편을 든대요. 근데 저는 그 울지마 팔레스타인이란 책을 읽어서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왜 선진 국가들이 이스라엘만 주목을 하고 팔레스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역시 멋진 질문인데 바로 그 주제를 저도 다루고 있습니다. 13주 차인가요? 정말 미디어를 다루는 미디어도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주제인데 제가 그 모듈이 몇 번째인지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미디어 제국주의라고 하는 파트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유럽인의 시각에서 혹은 미국인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 의식 있는 학자들의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 전공하고 국문학도 공부를 했던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점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뭐 소회론이라던가 오늘 오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팅을 하는데 저희의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저희가 생산한 콘텐츠를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소비를 하는 가운데서 역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인터랙티브라고 보면서 소회론에서 얘기했던 인간이 어떤 생산 과정에서 소외됐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단 창작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구전서라는 사실 집단 창작이었잖아요.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개인의 소설가가 생기고 자기의 떨려가지고 독창적 아이디어가 이렇게 개개인하면서 우리 유명한 소설가들이 딱 한 명 한 명씩 이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창작자가 모호해지는 구분이 있어요. 저희는 플롯을 강하게 제공하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소비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창작에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인생극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식의 플롯을 제공하고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만드는 PD이긴 하지만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여기서 플롯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다시 말해서 진짜 주제는 무엇이지? 소설을 공부할 때 혹은 창작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라는 걸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집단 창작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개개인의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되니까 어쩌면 되게 자유롭고 소외가 없어지는 그런 구간에서 생기게 되고 뭐 아시다시피 많은 모바일 기기가 진화되면서 사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게 저희 서비스지만 사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창작가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류철균 교수님도 계시고 하민희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그게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됐거든요. 네. 제가 이제 50대니까 이제 정년퇴직하면 뭐 하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뭘 할까 요새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 하면 재밌죠. 그게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게임은 제가 지금 뭐 프로게이머로는 정말 자신이 없고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한번 들어갔다가 초딩들한테 하도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너무 그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방송이라면 이건 내가 잘하겠다 해서 요즘 제 롤 모델이 양띵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이제 양띵 1인 방송들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인터랙티비티라는 게 결국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콘텐츠 생산자 작가죠. 작가가 이렇게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그럼 별 재미가 없어요. 난 양띵이 뭐 600만 뷰 나온다고 뭐 해서 엄청난 방송일 줄 알고 봤는데 정말 재미가 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무 재미가 없는데 뭐가 재밌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한참 후에 그 옆에 달리는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이 재밌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초딩들은 참 우수해요. 정말 기상천외한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또 한쪽에는 막 별풍선 날리는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양띵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정말 플레이 경험을 쓰는 진짜 사람들이 있죠. 네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있고 수용자가 있고 전혀 다른 액티비티를 하는 조력자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완전히 그 콘텐츠 외적 작용자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양띵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내가 생각하는 인터랙티비티가 훨씬 다면적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게임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됐고요. 제가 이 정도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극적 효과 이상의 것들이 항상 촉발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터랙티브 픽션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1990년대에 나왔다가 MMORPG가 워낙 승해서 죽었다가 이제 다시 플랫폼이 바뀌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인터랙티브 스토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이렇게 이리로 갈까 하고 분기가 이렇게 브랜치가 만들어져서 흩어졌을 때 또 거기다 뭔가 댓글을 달고 뭔가 더 보고 싶고 하는 이 극적 효과의 문제지. 그게 사실은 뭔가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더 많은 펀을 만들어내고 촉발시키고 그것들을 트래그인 효과들, 트래깅 있는 유도를 해낼 것인가의 그 재미의 강도의 문제지. 그 콘텐츠 자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정말 아주 파렴치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잉클 스튜디오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잉클 스튜디오에는 지금 저작권이 다 소멸된 소설들 있잖아요. 셜록 홈즈나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거를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요 분기만 좀 넣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베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떡칠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6.99달러에 파는데 팔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원작 자체가 펀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십 번 읽었던 걸 또 읽는데도 어쨌든 그걸 누르게 만들고 6.99달러를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극적 효과와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패턴을 고안을 해도 사람들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양띵이 되게 재미가 없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 아프리카 TV를 보는 사람들한테서는 그 아주 게임 방송으로는 최고의 어떤 극적 효과를 주는 거죠. 저도 배워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컨드 라이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유초혁인 선생님이 그 게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학에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들여다볼 때는 그 안에 인간관이 숨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무정부주의자들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정부가 없다 그러면 막 혼란을 떠오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토피아론자들이라서 도대체 정부가 없어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성숙한 인간을 전제로 해서 그런 무정부주의를 편 것처럼 김찬주 선생님께도 아까 인문학과 물리학의 만남에 대한 질문을 저는 사실 살짝 거꾸로 도대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고요. 이렇게 게임에 중독된 우리 류철균 선생님 그 게임의 세계에선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예. 게임을 하면서 느낀 인간관이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인간의 가치를 느끼게 돼요. 뭐냐면은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내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직업 세계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좋은 강의를 하고 질문에 답하고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밖에 나가면 가족이 중요하다니 국가가 중요하고 이런 사회적 가치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자기 직무 능력으로 그걸 조셉 콘라드는 아주 로드짐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직무 능력 안에서 네가 선원이면 네 직무 능력 안에서 네 인간적인 능력을 다했다는 걸 보여라. 그게 인간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와바다 스나리의 메이지 명인이라는 소설은 평생을 바둑 두고 살아온 본인방 명인이 그 바둑 한 판 뚫려고 하다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바둑 한 판 두고 너무 몸이 안 좋은데 그 바둑 한 판 자기가 네 집 반 차이로 지는 바둑에 너무 용을 써서 두다가 그 네 집 반 차이로 지고 죽는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바둑을 둘 줄 모르는 저도 눈물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의 인간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저주술 사면 저주술 확실하게 발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힐러면 확실히 날 안 죽게 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정말 발휘돼서 한 팀이 정말 어떤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표현이거든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식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진실을 게임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순전히 학문적인 대상으로서 질문하신 거라면 뭐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바위나 돌멩이하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이죠. 뭐 이제 제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그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엔트로피를 외부로 발산하면서 점점 조직적인 구조를 갖춰나가는 뭐 그런 뭐 물리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는 뭐 아직 완벽하게 끝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뭐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거 말고 그냥 뭐 학문적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실은 뭐 그 물리학을 하는 물리학자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뭐 그런 뭐 인간관을 가지고 있겠죠. 예. 질문을 조금 더 받기는 하겠는데요. 일단 한두 분 정도 더 받는 느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임석재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검은 사제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명동 성당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얼핏 보았을 때는 이게 동양에서 지어진 그런데다 이제 국내 최대의 그런 성당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적 그런 특이점을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 이제 국내에서 동양에서 좀 건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울려서 제가 잘 못 들어요. 제일 끝 단어가 동양에서 갖는 뭐라 그러셨죠? 네, 건축의 그런 건축적 특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특이점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건물은 이제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역사주의 양식 중에 고딕 리바이벌에 해당되는 건물이고요. 설계 및 시공은 이제 코스트 신부라는 그 프랑스 외방전도단 소속의 이제 신부가 청나라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은 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프랑스 카톨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온 통로가 크게 셋인데, 하나는 프랑스의 카톨릭 외방전도단이 갖고 들어온 카톨릭하고 영국 성공회, 그리고 하나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온 개신교. 이게 이제 크게 세 갈래인데 다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외방 선교회는 이제 특이하게 신부들한테 건축 수업을 시켜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설계도 다 하고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용산에 있는 벽돌 공장에서 지은 이제 벽돌을 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적 냄새가 안 난다 그러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건물이 19세기 말에 지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고딕 리바이벌에 상당히 충실하게, 그래서 원본에 굉장히 충실하게 지은 건물이고요. 그 비슷한 류의 건물들 가운데 이제 한국적 냄새가 좀 나는 건물들이 그 이제 명동성당을 하나의 그 모델로 삼아서 좀 작은 규모로 지은 약현성당, 중림동 서울역 뒤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원효로에 가면은 성심여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효로 성당, 그 다음에 저기 전주에 있는 그 뭐죠? 예, 전동성당, 이제 이런 게 그 명동성당을 모델로 삼아서 약간 그 심플리파이드 버전이면서 그 과정에 그 한국적인 소박함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건물이어서, 이거 지금 이제 질문은 뭐 요번 강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신데, 그러니까 명동성당의 특이점은 서양 원본에 상당히 충실한 건물이고요. 이제 거기서 한국적인 냄새를 느낄 수 있으려면은 그거를 좀 작은 규모로 축소한 그런 예들을 가보면은 상당히 그 한국적인 소박함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9시입니다. 우리 무크는 시공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지 못하신 질문과 답은 그곳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곳은 이제 이화에 한 10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최첨단의 그 디지털 학습을 이곳에서 만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또 여러분 모두에게 선생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본 인연을 디지털에서 더 풍성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